병신, 게이 같다, 맘충. 접해갔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짤 같은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심각하다고 느낀 건 그 유튜브 BJ들? 꽤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도 자주 듣고, 특히 온라인 에타 같은 데서 혐오 표현이 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반가운 인사, 친구와의 장난, 짤막한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뜬 순간부터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들으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직접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오늘 소수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 정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약 80%가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6.3%가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단순히 싫다는 의미를 담은 언어는 아닙니다.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표현 모두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된 책들과 기사 등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등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도 꾸준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인 것 같지만 사실 혐오 표현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신 같다, 맘충, 결정장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소수자 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대학생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을까요? 네, 저는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또 약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새내기 때 들어갔던 동아리에서 남톡방 사건이 터졌었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혐오 표현들과 성희롱들을 마주하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병신이냐 아니면은 뭐 너 장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셀카 찍을 때 얼굴을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게이샷이나 레즈샷 같은 거를 술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트랜스젠더 관련한 키엄 글도 좀 봤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퀴어 관련된 그런 동아리에서 대자보를 작성했을 때 그 대자보가 찢겨진 것도 한 번은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학회 발제 준비하고 있어요. 씨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알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담론이 한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욕이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근데 욕설은 대화 중에 하는 거라면 혐오 표현은 좀 더 센 느낌? 약간 거부감도 좀 드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쓰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술자리 같은 데서 혐오 표현 쓰시는 건 들은 적 몇 번 있거든요. 막 게이샷, 뭐 김치녀 이런 말 좀 쓰는 거 들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막 나쁘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 띄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저는 막 대놓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둥글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약간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편인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멀리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혐오 표현인지는 몰랐어요. 아, 정말요? 그건 몰랐어요. 일상 속에 녹아있는 혐오 표현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표현을 당사자들 앞에서만 안 쓰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혐오 표현의 기저에 깔린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좀 먹고 살기가 사실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진짜 문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가장 전공법일 텐데 사실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들에게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혐오 표현의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좀 자제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규제가 될 텐데 그런 기제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이 좀 더 확산되거나 또는 또 조장되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어느 부분에서는 약자일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강자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도 쓰니까 따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처받는 피해자들만 있을 뿐이고. 혐오 표현은 내뱉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을 만들고 혐오를 재생산하죠. 혐오 표현은 개인의 사소한 싫다는 감정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사실 혐오 표현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하고 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떤 차별금지법 같은 법도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진 않지만 또 혐오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또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혹시라도 친구들이 그런 혐오 표현을 쓰게 되면은 좀 돌려서 말해서라도 좀 제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설득이 돼서 저랑 같이 학회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또 강연이나 혹은 시위, 또 행사 등에도 참여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SNS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좀 좋은 글들이 있으면은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SNS에서의 글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어디 가세요? 상호 교차성주의 학회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어떤 거 공부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혐오 표현의 역사와 혐오 표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너가 당사자도 아닌데 너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되게 예민하고 왜 이렇게 불편해하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책이나 교육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여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상처 입힐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누구나 혐오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캠페인 아니면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어원 설명하기 정도까지는 인터뷰하면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고요. 다만 지금 너무 습관처럼 써오고 있어서 고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바뀔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달라질 건 아니까요.